네, 계속해서 전국 상황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최수영 시사평론가,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잠시 뒤 오전 10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차 재판이 열립니다. 이번엔 지난 1차 재판과 달리 재판부가 법정 촬영을 허가했죠. 어떤 이유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민의 알 권리 때문에 피고인의 동의를 받으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그동안 역대 대통령들은 다 이 법정에 출두하면서 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누구나 예외 없이 했는데 지난번 이제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의 출두에 이것을 이제 재판부가 비공개를 했죠. 근데 비공개 이유를 들어서 비공개 이유가 신청한 언론사들이 조금 늦게 신청해서 우리가 검토할 시간이 없었다라는 그런 이유였는데 근데 이번에는 그런 이유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 알 권리 측면에서 이제 허용했던 것 같아요. 더더군다나 오늘 이제 이 법정이 대법정입니다. 가장 중앙지법에서 큰 법정이기 때문에 이런 걸 감안해서 아마 오늘 이렇게 장소까지 했던 것 같은데 저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국민의 알 권리도 알 권리지만 전직 대통령들과의 형평성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재판부가 뭐 두 번째니까 어쩔 수 없이 허가했던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그런데 지하 주차장 이용은 또 이번에도 허용을 하면서 네. 포토라인에는 세우지 않는다. 이 부분 또 여전히 특혜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그런 비판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죠. 사실 뭐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그러니까 이 지금 내란죄 재판 자체는 사실 역대 대통령들의 법정에 많이 서긴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내란과 관련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경우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란의 혐의 자체가 워낙 큰 이 중대한 혐의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전직 대통령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 지금 피고인이 그 법정에 출두하는 장면까지 다 보고 싶어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1차 재판 때는 법정 이 모습도 촬영을 불허했잖아요. 예. 앞서 뭐 말씀하셨지만 당시 그러니까 언론사들의 접수가 늦게 돼서 피고인의 의견을 들을 시간이 없다고 했지만 사실 재판장의 직권으로 충분히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이제 결정을 바꿨다는 이야기는 바로 1차 재판에서의 촬영 불허가 사실은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지나친 특혜 아니냐 이런 비판 여론이 워낙 들끓었던 바람에 상당히 이번 재판부가 좀 뭐랄까요 좀 당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결정을 바꾸긴 했습니다만 대통령의 그러니까 이 출석하는 장면부터 보기를 원하는 국민들의 이 일종의 뭐랄까요 이 관심과는 조금은 동떨어진 거라서 약간은 좀 아쉽다는 생각이 그걸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지난 1차 재판 때는 윤 전 대통령이 93분가량을 직접 이렇게 발언을 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네. 오늘도 역시 좀 직접 변론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직접 변론할지 아니면 변호인단이 대리 질문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이제 조성현, 김영기 이제 단장들, 그다음에 대대장들에 대한 질의가 있는 거다, 반대 신문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윤 전 대통령 측에서 하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순서가 내란 주요 종사자들, 그러니까 즉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다는 분들이 먼저 신문한 다음에 그 증거를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조성현, 김영기 같은 일종의 실무지휘관들, 그러니까 단순 가담으로 분류될 수 있는 분들의 이런 순차적으로 이제 증인 신문이 가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현장 지휘관들을 먼저 하고 나중에 윤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받았다는 사람들을 나중에 이렇게 질의하는 이게 신문하는 이것은 이제 이른바 전원이라든가 이제 말하자면은 전문 증거 예. 또 그러니까 한 달이 더 건넌 이런 전문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좀 곤란하다는 입장이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손을 들어준 거죠. 검찰이 어쨌든 순서대로 우리가 증거를 확보한 대로 우리가 순차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아마 윤 전 대통령보다는 이제 변호사들이 질의할 것 같고 그다음에 윤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받은 사람은 이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제 바로 위에 지휘관들인 이제 수방사령관이라든가 이런 분들로부터 이제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큰 쟁점 논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한 번 건너서 들은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오늘도 공방은 이어가겠지만 지난번과는 다르게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질의를 할 가능성도 없진 않은데 이 그러니까 실무 지휘관들이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나설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이고 아마 뭐 나중에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모두라든가 이제 마무리 쪽에선 아마 얘기를 할 수는 있겠죠. 예.
자, 그런데 이 내란 재판만큼이나 지금 윤 전 대통령이 큰 화제를 모으게 된 게 지금 탄핵 심판 과정에서 함께했던 변호인단과 함께 식사 자리를 가진 사진이 공개가 됐거든요. 이 신당 창당을 잠시 보류한 상태에서 이들과의 만남의 그 사진 공개가 정치적으로 어떤 의도냐라고 하는 해석이 분분한데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일본의 국민의힘 경선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치적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그제인가요? 만났던 이 지금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윤어게인이라는 신당을 추진했던 그 당사자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윤 전 대통령은 이런 그 청년들의 모습 자체가 순수한 정치를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순수한 정치를 하려고 하는 청년들이 정치 참여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여기에 자신이 그러니까 정치적 후견인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벌써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잖아요. 예.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 창당을 보류하기로 했지만 그걸 취소한 것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 여차하면 언제든지 정당을 만들겠다는 의미인데 그럼 언제 그러면 이걸 갖다가 실행할 것이냐? 이 국민의힘 경선이 자신의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판단할 때는 언제든지 정치적 액션을 취하겠다는 일종의 경고형 메시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같은 질문을 평론가께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윤 전 대통령이 이 대선 경선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런 행보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저는 저런 건 그러니까 윤 대통령 주변에 있는 분들은 자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윤 전 대통령 지금 직접 언급한 게 없어요. 지금 다 전원으로 들려오는 얘기들은 윤 전 대통령이 신당도 만류했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과도한 어떤 억측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런 언행들은 자제해야 됩니다. 변호인단이면 변호인단답게 윤 전 대통령의 지금 진행 중인 재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 쓰면 될 일이고요. 예. 신당 창당 같은 매우 휘발성 높은 이런 정치적 이슈들에 대해서는 변호인단이나 측근들이 그 발언들을 좀 자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선은 간단합니다. 지지 기반을 넓히면 살고 좁히면 죽는 게임입니다. 대선은 딱 이분법으로 구성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수 진영이 그나마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후보를 내가지고 또 그 후보를 낸 다음에 그다음에 다른 뭐 시민사회연대든 한덕수 총리든 뭐 이준석 의원이든 이렇게 해서 한번 마지막 건곤일척에 승부를 하려고 준비하는 과정에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인한 이번 선거에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등장한다는 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선거 전략으로 이거는 하지하책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또 국민 정서에도 부합하지도 않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윤 전 대통령이 메시지도 자제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주변에서 이런 부분들은 과도하게 부추길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네, 그 김계리 변호사가 그래서 윤버지라는 표현을 썼어요. 보셨나요? 이 가진 의미에 대해서도 좀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내 손으로 뽑은 나의 첫 대통령, 윤버지라는 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윤버지가 윤석열 아버지라는 말의 줄임말이잖아요. 네.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윤 전 대통령 윤어게인을 추진하고 있는 사람들이 청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청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치적 경험이 일천하다고 아마 판단을 하기 때문에 본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갖고 있는 식견이나 경륜을 통해서 이러한 새로운 정치 세력이 제대로 뿌리낼 수 있도록 돕겠다는 뭐 그런 의미로 비치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뭐 우리 최수영 평론가가 충분히 말씀하셨지만 결국 윤 전 대통령의 의도는 이번 국민의힘 경선 소위 조기 대선 국민에서의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과시하기 위한 그러한 이 지금 욕구가 상당히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다만 자신이 직접 뛰어들 경우에는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자격의 문제 또 하나는 또 뭐랄까요 상당한 또 국민들이 불편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위 그러니까 순수의 한 뜻을 내세우는 청년이라는 세대교체의 이미지를 가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모든 걸 컨트롤하는 그러한 하나의 정치적인 생각을 지금 구체적으로 내비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바로 그런 부분들을 지금 김계리 변호사가 윤버지라는 표현으로 애둘러서 표현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정치적 영향력을 여전히 과시하고 있다. 이렇게 두 분께서 해설을 해주셨는데 자, 지금 저희가 서울중앙지법 앞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뒤 오전 10시에 2차 형사재판이 열리게 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곳에 출석할 예정인데요. 자, 약 500m 정도 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저와 이 서울중앙지법 거리가 500m. 그래서 지난 1차 때 보면 오전 9시 46분 정도에 자택을 나서서 4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9시 50분 정도에 중앙지법 지하주차장을 이용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정에 입장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취재기자가 종합해서 전해드린 것처럼
윤 전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탄핵 찬반 집회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라서 이 주변이 삼엄한 경계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 지나시는 분들은 이 부분도 좀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또 다른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복귀를 주장하면서 문제 해결을 할 사람은 나밖에 없다. 대선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기에 전광훈 목사가 이제 특정 이제 말하자면은 진영을 마치 대표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그다음에 윤 전 대통령을 모셔서 다시 명예 회복할 기회를 드리고 통일 대통령으로 만들게 드리겠다. 자, 이 슬로건과 이 구호, 그다음에 이 내용이 얼마만큼 국민들 귀에 설득력과 그다음에 합리성을 갖겠습니까? 저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그 대통령 이번에 조기 대선은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인한 보궐선거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국민의힘도 귀책 사유가 있는 선거인데 직접 책임 있는 윤 전 대통령을 끌어들이고 그분을 전면에 내세우는 선거 캠페인 한다면은 그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게 분열로 해서 보수 여권 전체 악재가 되겠습니까? 이거는 뭐 명약 관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자꾸 저렇게 하는 거는 특정 의도가 있는 것밖에는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특정 의도가 그것이 뭐 자신의 영향력 확장이든 아니면은 그것이 일종의 그게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든 어찌됐건 이거는 굉장히 사적 영역의 정치를 비춰질 수밖에 없고 더더군다나 국민의힘은 이번에 계엄의 바다를 건너서 중도 민심을 확장해서 그다음에 다시 한번 선택받아야 될 그런 절체절명의 기로에 서 있는 그런 당인데 그 여권 전체에 대한 분열을 가속화시키고 그다음에 내용을 더 뭐랄까 더 분열도 초래해가지고 예.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어떤 파이에도 굉장히 악영향을 끼칠 텐데 저렇게 하는 의도는 좀 뻔할 거라고 봅니다. 다만 저런데 국민의힘의 주류라든가 보수 진영 전체가 휘둘려서는 안 된다. 최소한 거리두기 내지는 정확한 저런 청구서에는 단호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국민의힘 당 내에서도 지금 술렁이고 있는데 최소영 평론가께서는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교수님 의견은 어떤가요? 거리를 둔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그 관계의 단절을 분명하게 선언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이 지금 정강훈 목사, 목사라는 표현이 적합지 않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지금 정강훈 목사가 하고 있는 이 행위 자체는 결국은 자기 정치를 하는 것이잖아요. 소위 말해서 보수의 파이를 키우고 보수를 혁신해서 새로운 재집권을 하려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인 행위, 뭐 아마 모르긴 몰라도 본인 스스로는 한국의 르펜이라고 지금 프랑스의 극우 정당을 만들었던 뭐 그런 식으로 자신의 정치 위치를 아마 점하고 싶어하는 생각도 있는 것 같고요. 예. 특히 지난 총선 때 또 이 자유통일당이라는 당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 득표를 과시하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마의 3% 벽을 넘지를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선을 통해서 3% 이상의 득표를 통해서 향후 이 총선 과정에서의 자신의 정치 세력의 독자적인 독립 뭐 이런 부분들도 깨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번 그 탄핵 집회 때도 끊임없이 제기된 논란이긴 합니다만 정강훈 패밀리의 비즈니스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라도 장애 집회의 정치적 동력을 키워가기 위해서라도 자신의 정치적 존재감을 보여야 되고 그것이 자신의 수익으로 그러니까 연결된다. 그런 차원에서의 출마이기 때문에 앞서 제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했다시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강훈 목사와의 정치적 관계를 분명하게 선을 긋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런데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이 전광훈발 논란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결별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해석도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글쎄 뭐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죠.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그래도 지난 3년여간 우리가 3년간 가까이 그 우리 국민을 대표하고 우리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이었습니다. 비록 이제 계몽령이냐 아니면 이제 위헌이냐에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파면 결정을 내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 정당이 탄생시킨 1호 당원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배출한 그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만일 그 아주 특정 정파에 얹혀서 간다. 이게 과연 그렇다면은 전체적인 보수의 개혁과 보수의 어떤 지형에 이게 어떤 영향을 끼치겠습니까? 매우 이건 악영향을 끼치는 거죠. 이건 불문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 전 대통령이 여기에 동의하지도 않을 뿐더러 침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전광훈 목사가 이런 데 대해서 더
이른바 윤심팔이를 한다거나 윤석열 대통령 마케팅을 통해서 뭔가 자신의 영향력과 이 정당을 더 좀 키워보겠다고 할 경우에는 단호히 선 넘는 것을 넘어서 윤 전 대통령도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한 메시지를 내줘야죠.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자, 윤 전 대통령이 보십시오. 지금 탈당하지 않은 상태고 당원인데 그러면 이제 5월 3일쯤에 선출되는 그 후보를 중심으로 우리 당에 가야 한다고 얘기해야지. 그럼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여기에서 자꾸 이렇게 분열을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결국에는 윤 전 대통령이 단호하게 선을 긋고 결국 국민의힘 후보를 중심으로 정권 재창출해달라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지금 정치 현상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윤 전 대통령이 좀 선을 긋는 단호한 메시지가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이어서 좀 한덕수 대행의 행보에 대해서도 좀 짚어봐야겠습니다. 한덕수 대행 영국의 일간지와 인터뷰를 하던 도중에 대선 출마 의사를 묻는 질의에 대해서 노코멘트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명확하게 한다 안 한다를 말하지 않은 걸로 봤을 때 좀 여지가 열려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예, 어떻게 뭐 보고 저는 계세요? 한덕수 권한 대행이 출마를 조심스럽게 타진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안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이 지난번 국무회의에서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대미 관세 협상이 자신의 마지막 소명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예. 한다면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 나는 지금 그런 걸 자고 의면할 겨를이 없다. 이 지금 뭐 대한민국의 지금 비상 시기에서 내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은 만큼 내 일에 맡은 바 책무를 다하는 것이 나의 소임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마치 지금 뭐 대통령 선거에 나갈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둔다는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것은 지난번 처음에 우리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을 둘러싼 대선 출마설이 나돌았을 때 본인이 측근들에게 했다는 이야기, 대선에 디귿자도 꺼내지 말라고 했던 이야기하고는 정말 다른 네. 그런 모습이거든요. 모르긴 몰라도 지금 한덕수 권한 대행은 향후 이 사정을 보고 난 뒤에 여차하면 넣으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여러 가지 여론조사 지지율에서 자신의 이 지지율이 어느 정도 의미 있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상황을 보는 것인데 향후 국민의힘의 대통령 경선이 끝나고 난 뒤에 최종적으로 선출된 후보가 상당히 그러니까 자신의 지지율보다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저는 출마를 감행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문제는 이러한 자신의 선택은 뭐 본인이 오롯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그러나 대통령 권한 대행이라는 이 지금 중책의 그 의미를 생각했을 때는 결코 저는 바람직한 행보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서 지금 한덕수 대행 굉장히 적극적인 상황이잖아요. 네. 민주당 쪽에서는 공을 세워서 출마하려는 속셈이다. 지금 이렇게 좀 말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국익 차원의 협상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이 지적은 좀 타당하지 않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당장 내일 이제 최상목 부총리가 2대2 미국 정부와의 회담을 해서 출국합니다. 그런데 이 관세 협정이 매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만약 한대행이 여기에서 어떤 성과를 낼 경우에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혹시 한대행 출마의 동력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 같은데 네. 이건 한대행의 출마 여부를 떠나서 이거는 우리 국익과 직접 연동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협상력을 더 실어주는 게 맞다고 보고요. 한대행도 여기 사실 굉장한 말하자면 양날의 칼에 쓴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국제 통상 전문가로 인정받고 지금 현재 그 대행이라는 분이 이렇게 2대2 협상을 보내서 다시 재협상을 시작하는데 5개 국가 우선 협상을 다시 대상하는데 지금보다도 더 못한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게 이건 한대행의 책임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또 그리고 중요한 어떤 국가적인 비준이 있을 경우에는 이걸 한대행 독자적으로 결정할 게 아니라 국회 동의도 얻는 게 좀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대행 신분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국회적인 동의가 필요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대행에 대한 과도한 공격은 저는 오히려 협상 레버리지를 약화시키는 그런 일이고 오히려 한대행을 이렇게 힘을 실어줘야 미국 정부도 여러 가지 가능성을 고려해가지고 조금 더 협상에 진지하게 임하지 않겠습니까? 이 한대행의 지금 이 문제 대선 출마 여부와 관계없는 관세 협상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힘을 빼는 거 그거는 올바른 국익적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국익을 고려해서는 지금 한대행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이신데, 그런데 민주당 같은 경우엔 공을 세우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러다 졸속 합의하는 건 아니냐라는 우려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당연히 그런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중요한 그 협상을 앞두고 지금 대통령 권한 대행을 어느 정도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밀어주는 것이 또 모자라서 이렇게 흔들 수가 있느냐고 방금 말씀하셨지만 제가 생각할 때 이 모든 지금 그러니까 이 의구심을 누가 자초하고 있습니까? 결국 한덕수 권한 대행이거든요. 본인 스스로가 이번 조기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명확하게 자신의 거취를 밝히든지 아니면 내가 5월 4일 날 공직사퇴 제안을 앞두고는 내가 출마를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선을 그어야 되는데 본인 스스로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구설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불분명한 처신을 함으로써 상당히 여러 가지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본인이 사실 이 대미 간세 협상과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부와 민간의 일종의 뭐랄까요, 그러니까 대응 역량을 총결집을 해서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사력을 다해야 된다고 했는데 본인의 지금 태도 자체가 사력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인 영달을 위해서 뭔가 간을 보는 듯한 모습이 결국은 지금 대외 협상력을 스스로 제외시킨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뭐 야당뿐만 아니라 이 사실 뭐 지금 상식을 갖고 있는 국민의 입장에서 다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만약 하나 이 대미 간세 협상의 성과를 토대로 해서 향후 자신의 정치적인 도전의 발판으로 삼겠다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저희가 주말 사이에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BS 노컷뉴스 의뢰로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4월 18일에서 19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저희가 지금 화면에 띄워드리고 있는데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46.1%고요.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고 그런데 바로 뒤에 지금 한덕수 대행이 10.6%로 2위를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라 그러고 예. 지지율은 정치인의 영향력을 가늠하는 척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수치가 보여주는 그대로 한덕수 총리, 그러니까 한덕수 대행에 대한 어떤 추대론 혹은 뭐 차출론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 거죠. 그 한덕수 대행의 그 지난 2주 단위 말을 보면요. 처음에 대통령 파면된 직후에는 대선에 디귿자도 꺼내지 말라고 했다가 일주일 네. 후에는 고민 중이라고 얘기했다가 바로 어제 노코멘트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우리가 정치에서 노코멘트라고 얘기하는 거는 외교적 수사에서 NCND 즉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전략과 똑같습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출마 가능성이 이미 과반을 넘어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야당에서 제기하는 이제 그 협상 자체를 그러니까 관세 협상 자체를 당신 선거에 이용하지 말라는 그런 지적은 있을 수 있으나 그렇게 흔들어서는 제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중요한 중요한 거는 지금 이게 이 수치가 좀 전에 차 교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이 수치가 국민의힘 대선 경선까지도 유지돼 가지고 두 자릿수가 20%까지 육박했는데 거의 국민의힘으로 선출된 후보와 엇비슷하거나 앞선다. 이런 단일화 얘기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현실일 겁니다. 그리고 여권 입장에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 후보의 거의 독주 체제에 어떻게든 균열을 내는 스윙 카드를 갖고 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모든 전략을 가동하지 않은 채 그냥 1대1 구도로만 가보겠다고 얘기했을 경우에는 필패는 굉장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할 수 있으나 저는 어쨌든 이게 관세 전쟁 협상이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차출로는 이 수치라면 더더욱 힘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현실적인 분석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자, 그런데 그 범보수 후보군 전체로 여론조사를 돌려봐도 지금 여기서 한덕수 대행이 국민의힘 후보들보다도 지지율이 높게 나왔거든요. 이건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아무래도 지금 이제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의 언론 노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필되고 있는 측면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은 한 번도 정치를 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렇게 결점으로 작용하기보다는 조금 역설적으로 지금 장점으로 작용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국민의힘이 이번 조기 대선을 앞두고 사실은 뭐 지금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하느냐를 놓고 당내의 경선 주자들 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잖아요. 이런 논쟁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한 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정치에 발을 들이지 않은 그런 또 이 반사적 이익을 받고 있다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생각했을 땐 그렇습니다. 이번에 사실 중도적 가치를 갖고 있었던 오세훈, 유승민 전 의원이 경선 출마를 포기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지지층들이 사실 어디로 갈 것인가를 지금 이제 결정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이 보수 내에서 대망론이 나오고 있는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약간은 지금 시선을 돌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당인 국민의힘에서 자체적으로 경선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아직 출마 이야기도 하지 않은 이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을 앞두놓고 대망론을 지금 살살 피우는 그런 정치적 세력 때문에 사실 당의 경선 자체가 지금 상당한 혼선을 빚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당 지도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거취를 조기에
결정하라는 식의 정치적 압박을 가할 필요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자, 첫 번째 여론조사를 좀 다시 보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내 경선 주자들 사이의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한동훈 후보, 홍준표 후보가 김문수 후보를 제치고 1, 2위를 차지했거든요. 사실 경선 시작 전에는 김문수 후보가 가장 지지율이 높은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지금 3위로 밀려난 상황입니다. 평론가님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지율이라는 게요. 어떤 후보가 새롭게 신규 편입된다 해서 새롭게 지지층을 갖고 오는 게 아니라 100이라는 총합 안에서 모든 후보들이 나눠 갖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김문수 후보가 좀 강세였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빠진 지지율이 홍 후보하고 한 후보 쪽으로 이동했다 보는 게 맞는 겁니다. 아니면 나 후보 쪽으로 좀 이동했든가.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지금 분명히 김문수 후보가 조금 흔들리고 있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이게 국민 여론조사 100%지만 당원, 국민의힘 당원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추세로 갔을 경우에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정도는 좀 유력해 보이는데 나머지 한 자리를 두고 아마 그 굉장히 안철수 후보, 나경원 후보가 싸울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그렇다면 결국은 이건 이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당시만 7, 80%에 수렴하는 그런 결과를 낳을 거라고 본다면은 저는 결국 4강 구도가 그 한동훈 후보 대 아니면 김문수, 홍준표 그다음에 나경원 정도의 구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결국 김 후보가 이 추세를 그래도 얼마만큼 하반 경직 즉 방어선을 좀 쳐주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의 그 좀 회복력이 조금 주목받을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이제 민주당 후보 선호도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76.2% 압도적 지지율이에요. 주말 사이 있었던 충청권 경선에서도 1위고 또 어제 영남권 경선에서도 90%를 넘어섰습니다. 사실상 좀 대세론이 굳어졌다라고 봐야 됩니까? 예, 뭐 민주당 뭐 경선 시작하기 전부터 나왔던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대명. 어차피 대선 후보는 이재명이다를 넘어서 이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다는 그러한 인식까지 지금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 지금 지난 주말에 나왔던 경선 결과는 저는 뭐 이변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너무 지나치게 압도적인 승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이재명 후보에게는 약간은 조금 이렇게 정치적으로는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사실 뭐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요. 뭐 지금 이재명 대표의 압승이라는 것은 사실 다 모두 다가 지금 짐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동안 이 지금 조기 대선이 펼쳐지기 이전부터 진행되어 왔던 여론조사에서 전체 구도에서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었잖아요. 그 네. 때문에 바로 대선 구도 자체가 이재명 대 반 이재명이라는 구도 자체가 만들어질 정도였고 그리고 또 특히 당내 경선이기 때문에 소위 이재명 1극 체제에서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인 그러니까 지금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또 지난 12.3 비상계엄으로 빚어졌던 이 지금 내란 국민에서 어떤 식으로든 이걸 갖다가 극복하는 이 선봉장의 이 정치적인 상징성이라는 것도 결코 무시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아마 이번 그 득표율로 드러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당내 경선에서 어대명 기류에는 아마 이견이 없으실 것 같아서 국민의힘 질문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어제 두 번째 경선 토론이 열렸는데 탄핵 찬반 입장에서 공방이 벌어졌거든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좀 밋밋했다고 보이죠. 왜냐하면 원래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월드컵에서 보면 16강에서 어느 정도 좀 약간 4강 갈 팀들은 전력을 아끼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저께는 이제 조금 이제 말하자면 흥행의 말하자면 좀 흥미의 요소를 둔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저는 4강으로 갈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거 계엄에 대한 입장, 그다음에 탄핵 찬반에 대한 입장, 그다음에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한 입장, 이 세 가지가 쟁점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는 제가 보기에 주로 이제 서로 간에 약간 전초전 혹은 말하자면서 탐색전의 경향을 띄었다면은 이제 만일 4강 구도가 형성될 경우에 국민의힘이 진짜 대선 때 본선 때 어떤 전략을 취할지 그다음에 어떤 깃발을 들고 나갈지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그런 말하자면 후보 간의 경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서 어제는 8강전은 좀 흥미로운 그런 지점만 좀 양산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교수님께는 4위가 누가 될 것인지 예측을 좀 여쭤볼게요. 조금 전에 최수영 평론가께서는
그래도 4위에는 나경원 후보가 들어갈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고 하셨는데 교수님 의견 어떻습니까? 글쎄요, 뭐 나경원 후보가 뭐 지금 그러니까 유력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저는 뭐 또 다른 변수가 남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지금 국민의힘의 지금 향후 진로와 관련해서 지난번 계엄과 이 탄핵 국면에서 보여줬던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는 지금 보수 지지층들도 상당하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새로운 하나의 혁신과 좀 비전을 세워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중도의 목소리를 갖고 있는 안철수 후보가 나름대로 그러니까 주목받는 그런 지금 그 계기가 마련되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막판의 뒷심이 발휘된다고 한다면 전혀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예측도 조심스럽게 내드리겠습니다. 예. 자,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제 조금씩 경비가 더 삼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잠시 뒤 10시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차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위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자, 1차 때는 9시 46분 정도에 출발해서 4분 만에 도착해서 재판정의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었고요. 자, 그리고 오늘은 특징적인 게 법정 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을 이제 공개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지난 1차와는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출입식 보안 검색도 한층 더 강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 지나가시는 분들은 교통 상황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일단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소영 시사평론가 최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 교수와 함께 전국 상황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